네, 안녕하세요. 네, 실전 B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부제목이 약간 레벨업 합도실전 GS인데, 저번에 그래서 이제 저번 달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서 1회를 제가 이제 냈어요. 근데 네 문제를 다 좀 창작을 냈거든요. 사실 이게 경향이 정확히는 말하면 이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한두 문제 정도는 보통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가 창작이 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다른 GS를 한두 개 정도 푸신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대로 내신 게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막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섞어서 내보는 거를 좀 연습해보자. 네 회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어렵게 내보려고 1회를 냈는데, 너무 어렵게 냈나 싶어가지고 1회를 하고서 제가 카톡방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이 정도로 갈까요? 아니면 낮춰볼까요? 하니까 모두가 그대로 갑시다 하셔가지고 10분이 다 그대로 가자고 하셔서 채점을 해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괜찮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문제는 이거보다는 조금 짧아요, 보통 문제들이. 근데 제가 표현을 줄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조건을 또 너무 러프하게 드리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약간 길게 드렸고, 그래서 약간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약간 일반론을 못 쓸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상황 안에서 쳐보는 연습을 조금 해보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대로 나온 거를 연습 못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거는 암기만 잘 해두고 이해했으면 보통 풀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연습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었지만 A형에서 제가 중요한 걸 다 내고 B형을 뭐 특허법원 내고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논점 잡아보시면서 알겠지만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A형에서도 안 냈던 것도 있고 스타일을 바꿔서 낸 것도 있으니까 논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문제 간단히 취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A형, 1번 같은 경우에는 로얄비를 가장한, 로얄비가 별로 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로 낸 거는 컨투어 코일이에요. 제가 A형 1회 1번에서도 레고 판례를 냈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컨투어 코일 판례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 기준이겠죠? 작년에 이제 판례 2개가 이제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나왔었는데, 그 중에 1개가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시고, 또 문제를 낼 요소가 심판원부터 따져보면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렇긴 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심결부터 제가 같이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제 유료결제도 해갖고 다 받아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에 기출이 나왔을 때 1번이 데이터 팩토리고 2번이 마스미고 3번이 뭐 K2 판례 낸 거고 했는데, K2 판례도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엄청 자세하게 논해졌던 그대로 나왔고, 마스미 판례도 대법원 판례 해설에 나왔던 건데 그대로 나왔고, 4번의 후지필름 사건도 찾아보면 대법원 판례 해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은 대법원 판례 해설이 나오기에 너무 최신이라서 안 나온 거고, 나머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로얄비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를 좀 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여기서 제가 사실관계를 로얄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결론이 약간 오픈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냥 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낸 게 코스젤 오일 판례를 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드렸는데, 여기서 약간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상품 유사 판단이 별로 안 나왔어요. 상품을 이렇게 깊게 유사 판단하는 게. 근데 낼만한 거 중에 좀 의논이 좀 된 게 APM24랑 코스젤 오일이랑 어반시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반시스도 대법원 판례 해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태양열 지벌판이랑 금속 트렌치 커버를 비교하는 상품 유사 판단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게 대법원 판례 해설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거 하나 있다는 거는 A형에서 일단 그래서 냈고, 그거 말고 상품을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좀 풀 수 있는 게 이게 코스젤 오일에 있는 이 법리면서 이게 최근 판례잖아요. 그래서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APM24를 내려면 사실관계를 좀 다 줘야 되거든요. 거래 실정 같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거를 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캐치하셨겠지만, 이거는
일부 지역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전국에 걸쳐 수요자에게 인식되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웨딩쿨 판례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2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요건으로 풀어서 물어보는 게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요건을 한번 물어봤고, 소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논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대법원 판례에서 한 개가 그 컨투어 코일이었고, 다른 게 뭐였냐면 손해액 추정에 대해서 부경법과 상표법이 모두 문제된 사안인데 일부가 손해액 추정 복면이 될 수 있는지 논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리긴 한데 이번에 판례가 나왔을 때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손해액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크라운진 판례가 이제 최초로 111조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동일상표 침해에 대해서 이게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딱히 크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동일 범위 침해이기 때문에 그거를 논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히 쓰실 필요는 없지만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놓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런 거는 이때는 이런 상황이 쭉 논점될 수 있다를 좀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반시스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해서 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반시스 유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대법원 판례설에서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소설문, 그러니까 문 1에 소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제도가 있는지 각각 검토하시고 이렇게 냈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런 게 나와요. 뜬금없이 제도 물어보는 게.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의견서 제출 기회를 놓쳤을 경우에 상표법에는 절차 계속 신청 그 제도가 있어요. 55조 3항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시면 되고, 거불심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추후 보완하는 제도가 있죠. 근데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의견서 제출 기간은 규책 사유가 있어도 할 수 있어요. 돈만 내면. 근데 이거 추후 보완하는 거는 규책 사유가 반드시 없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터치 정도 해주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소설문 2번은 이것도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사실 그대로 낸 거예요. 이거는 앙드레 판례를 낸 거죠. 그래서 55조랑 123조를 잘 써주셨느냐. 그래서 그 의견서 제출 기회가 그 심사의 적정 등을 위한 강행 규정이라는 거를 만급해주고, 거절 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는 판례를 편출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소설문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취소로 삼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A형 때도 약간 공식처럼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등록을 바꿔서 변형을 사용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정 사용도 논점되고 불사용 취소도 논점이 돼요. 근데 올해 개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119조 1항 5호의 2에 가면은 상품 유사 범위로 사용했을 때 부정 경쟁으로 사용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공존 동의제가. 그러니까 공존 동의를 바꿔서 등록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 범위에 사용하면서 부정 경쟁 목적이 있다면 취소 사유가 되니까 그것도 상품을 넓은 범위에서 사용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 3, 5가 다 논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캐치를 좀 해보시라고 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다 찾으셨었어요. 저번 달에서는.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제가 원래는 이런 게 아닌데 말표를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림판으로 캡처를 한 다음에 홀스를 써갖고 합쳤죠. 그래서 원래 거부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합쳐서 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중요한 판례인데도 아직까지 안 나온 게 거부표도 안 나왔고 지금 메디팜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같이 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55회 때 한번 그 제주 소주 판례로 나오긴 했는데 명목상 사용한 것에 대해서 취소 사유를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냈냐면 그 변호사 시험 특허법 기출 문제 중에서 단순히 그 특허 제품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팔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표법이면은 너무 쉬운 게 그 보관 소지하고 있는 게 간접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풀 수 있는데 그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에 필요한 그 청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자기가 이걸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명목상 사유 논점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내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그 판례가 그 상품의 개념에 부합해야 된다는 문구를 말한 다음에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유통 예정을 전제해야 된다는 걸까지 말하는 게 그 장난감 그
그 판례예요. 그 뭐죠? 행정법규 위반에서 사용했는지 그 논점. 근데 제주소주나 이제 다른 논점에 가보면 단순히 불사용을 취소할 목적으로 명목상 사용한 광고 행위에는 이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구를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하는 판례가 있고 뒤에까지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광고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두 복습을 하시면서 잘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은 그 실제 컨투어 코일 판례 사안도 그 한글로 평서체로 쓴 컨투어 코일이랑 영문으로 된 컨투어 토일을 상하 병기로 해서 등록받아 놓은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로얄비로 바꿨을 뿐인 건데 그냥 이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하려다가 그냥 컨투어 코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 컨투어 코일 해서 이렇게 등록을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가비 상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매트리스나 어쩌고 뭐 매트리스 용수철 뭐 이런 데다가 침대에다가 등록을 받아놨는데 여기가 그 어디냐면은 그 이제 강남역으로 혹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신분당선에서 강남 2호선 쪽 가는 쪽 보면 이제 소년제가 광고하는 광고판이 되게 크게 있는데 베스트 슬립이라고 하는 그 침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이 상표를 등록을 받아놓고 사용을 했는가가 문제가 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상표권자는 이 회사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대표인데 그 대표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의 회사가 이 상표를 사용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처음에 1심부터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주장이 들어오게 되는 거냐면 일단 얘가 직접 그 침대를 생산하는 건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그 침대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얘가 명시적으로 사용권을 설정해 준 게 없지 않냐. 근데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119조 1항 3호에는 주체를 보시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라고 명문에 명확히 써 있어요. 이거 판례가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명문에 써 있습니다. 주체로. 근데 얘는 통상사용권자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문제가 돼서 그 쟁점이 하나 됐었던 건데 특허법원 판례를 인용을 하면서 묵시적 통상사용권자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1심에서 이 얘기는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심판원에서 이 얘기는 끝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심 논점을 다 보다 보면 묵시적 통상사용권이 허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심판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얘가 등록 바꿔서 일단 쓸 때 두 개를 병기해서 쓰지는 않았고 이 1번 부분만 사용을 하거나 2번 부분만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윤곽이고 이게 코일이라는 의미라서 심판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이 용수철을 지칭하는 이름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상표로서 사용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상표적 사용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심판원에서는. 근데 특허법원부터 이제 더 이제 법리 쟁점이 첨예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대리하신 분이 그 원래 다른 학원 강의하신 분인데 그 아무튼 그 이제 특허법원에서부터 뭐가 된 거냐면 얘가 그 되게 중요한 증거로 냈던 게 뭐냐면 이거 이제 그 매트리스 같은 거를 이제 서로 공급하는 계약을 할 때 컨투어 코일이 들어간 매트리스를 판매한다, 뭐 컨투어 코일 매트리스를 판매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 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준 행위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특허법원 측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거는 사용을 인정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상대방 측, 그러니까 지금 취소를 시키고 싶은 대리인 측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119조이랑 그 11호 다목에 보면 상품에 관한 광고, 뭐 거래 서류 등의 그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시하거나 또는 널리 알리는 행위가 광고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서류에다가 쓴 다음에 특정 한 명에게 준 거면 일단은 전시했다고 보기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널리 알린 행위에 포섭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상대방 측 주장의 정확히 키워드가 이겁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널리라고 하려면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야 된다라고 이 법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분도 이제 법리적으로 주장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널리 알리는 행위라는 그 법문을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아야 된다는 행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포의 의미로 해석하는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의미로 봐야 된다. 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판시를 하는데, 여기서 상품에 관한 거래 서류에 표시해서 표시해서 널리 알리는 행위라는 거는 뭐냐면 거래 상대방에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취지를 언급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법원 판례 해설이 엄청 길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결론만 잘 아시면 되는데, 일단 주요한 취지 분석이 된 게 뭐냐면 특허법상 공지 공연 실시 개념을 계속 분석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공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판례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말은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했지만 이게 1인도 인정을 해요. 이거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됐냐면, 근데 이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인적으로 다수가 있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비밀 유지 의무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가 없으면 됩니다. 근데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내부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석을 가서 여기서 나온 최종 문구가 이건 겁니다. 일반 공중에 속하는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면 이게 그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논리를 거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최종 판례 문구는 뭐다? 일반 공중에 속하는 상대방에게 거래 서류를 교부한 거라면, 그 거래 과정에서 교부를 했다면 그거는 이 표시해서 널리 알리는 행위에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의 널리는 반포의 의미가 아니고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자기 집단 외의 사람이면 된다. 그러니까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거래 상대방 한 명에게만 해도 이 널리에 해당된다라는 법리를 판시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깔끔하게 판시를 했고, 대법원이 뭐 어떤 부분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바로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특허법원 판례 그대로 확정이 된 사안이라고 생각을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소가 됐다, 취소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이 이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상표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쟁점이 이제 1쟁점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한 번만 다시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로 뭐가 있었다? 1심에서, 그러니까 심판원에서 묵시적 통상사용권에 대한 논점이 있었다. 근데 통상사용권은 그 묵시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그런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해야 된다 또는 반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일반 공중에 속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머릿속으로 이해하실 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내부자가 아니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부하면 충분하다라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법리가 뭐냐면 이거를 그대로 안 썼다는 게 또 논점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거로 가냐면 사용태양 중에서 아셔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를 쓸 때 소문자로 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이게 판례가 있죠. 영문과 음역을 결합해서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해서 사용했다라는 컨티넨탈 판례 논점이 되고 실제로도 그게 언급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등록상표를 등록을 바꿔서 딱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판례를 써야 되냐면 그 법문에는 동일범위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등록상표라고만 되어 있는데 등록상표의 사용이란 등록상표랑 동일한 상표의 사용을 말하고 그거에는 등록상표 자체를 사용하는 것과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유사 사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딱 있잖아요. 근데 이 판례를 이제 쓰시면 돼요. 근데 약간 조금씩만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보자면 여기서 특허법원에서 판례를 언급을 할 때 정확히 이걸 하지 않고 약간 문구를 바꿔서 해요. 그게 뭐냐면 얘가 어느 한 부분을 사용했다고 하고 딱 할 수가 없는 게 어느 한 부분을
약간 또 변형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등록상표나 그러니까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까지가 포함이 되는데 그거는 자체뿐만 아니라 사통도 포함되는 것도 맞다. 근데 그게 사회통념상 동일할 정도로 변형한 것까지는 포함된다라고 해서 이게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그 화미미정 판례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 판시를 해요. 그 문구를 따와서 해요. 그러니까 사통동까지 포함된다 보통 말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다? 사회통념상 동일하게 변형한 것까지 포함된다 라고까지 말을 한 겁니다. 변형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 판례 써주시고 컨티넨탈 판례 써주시고 이거 써주셔도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히는 대문자와 소문자의 논점도 살짝 남죠. 근데 그 정도의 변형까지도 사통동 범위다라고 변형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다는 거. 여기까지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뭐 있냐면 얘가 따로 광고를 한 행위 중에서 컨투어 코일이라고 쓰고 여기서 그러니까 뭐 영문으로 썼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TM을 박았어요. 사실 이거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포섭할 때는 판례가 어떤 판례를 가지고 오는 거냐면 내가 TM을 표시했다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만약에 이 TM이 있든 없든 그걸 인식을 못했더라도 내가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랑 냄비 판례를 인용해서 이거를 포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TM 표시는 뭐다? 상표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걸로 보는 걸로 포섭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심판부터 대법원까지 중요한 거는 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으로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답안 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심이라고 써있는데 정확히는 심판원 논점이긴 합니다. 여기서 일단 주의를 할 게 기왕이면 법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아요. 명문상 통상 사용권자 실적 고려하시는 것까지는 맞는데 명시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아서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법문을 통해서 접근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용권에 대한 논점이 나온 적이 꽤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의 취지나 아니면은 의미에 대해서 전혀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제도가 나왔을 때는 의 취지, 그러니까 33조 1항 3호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의 취지를 쓰고 어떤 제도가 나왔으면 의 취지를 쓰시는데 아니면 판례가 나왔으면 판례를 딱 쓰시는데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설명 안 하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그 체기표를 봤을 때 사용권에서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나오는 일점 정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좀 경험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의미 정도는 살짝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97조랑 100조 1항을 써주셔가지고 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법원 판례가 있는데 묵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건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묵시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판례는 이렇게까지만 말했지만 이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내가 조금 더 잘 안다는 거를 어필을 해주고 싶으시면 별도의 요식 행위를 요하지 않으니까 묵시적 행위가 가능한 거죠. 만약에 따로 어떤 특정 행위를 해야 되는 거면 이렇게 묵시적으로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식 행위를 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용 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사안에서 침해자가 나도 등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사안이 있죠. 상표법 판례에서는. 그래서 그 논의도 여기도 써주면서 을이 지금 정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등록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쳐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4점이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해주신 부분은 사실 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논리를 치밀하게 쓴다면 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논점을 그대로 아신다고 해도 이런 스타일로 나오게 되면 통상 사용권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발생하는지, 그리고 판례가 있고 판례의 의미를 해석을 했고 제3자 대항해까지 이게 터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한 페이지를 그래도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약간 변별을 주시면 돼요. 이게 전체적인 이해도가 높다는 걸.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그러니까 사용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문제까지 됐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사치가 되는데 주장 2는 뭐냐면
등록상표가 애당초 식별력이 없다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에서 범랑 냄비 판례를 쓰신 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약간 놀랐는데, 이거는 별도의 판례가 있죠. 몬테소리 판례에서 등록상표가 애당초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별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거를 쓰시라고 제가 일부러 애당초 식별력 이 키워드까지 드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거를 좀 뽑아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주장이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얘가 지금 로얄비가 식별력이 없으니까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논리를 내포를 하죠. 얘는 상대방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등록상표 로얄비는 식별력이 없다. 그리고 식별력이 없으면 등록상표 사용 아니다라고 하나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주장은 분설해보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사실 한 가지만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깨도 됩니다. 식별력이 없다고 해서 등록상표 사용이 아닌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 판례만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실제 대리인이라면 이 부분도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 로얄비 같은 경우에는 암시 강조 표장이지 식별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애매하게 약간 제가 일부러 좀 드린 게, 원래는 좀 사실관계를 드렸다가 다 뺐어요. 이게 왜냐면 로얄비를 그렇게까지 길게 포섭하는 게 취지가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오픈이라서 꼭 안 쓰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렇게는 쓸 것 같아요. 로얄비는 직감상표까지는 아니어서 식별력이 없다고도 볼 수 없고, 가사 식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쓰면은 두 가지 논리를 다 반박하니까, 만약에 하나가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치밀하게 반박을 해주시면 좋다는 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등록상표 3은, 그러니까 주장 3 같은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광고 행위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은 등록상표 사용에는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통념상 동일성까지 포함하는데, 이렇게 판시하는 문구도 있어요.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판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허법원 판례도 이걸로 판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넣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컨티넨탈 판례로 나왔는데 거기서 대소문자도 또 바꾼 경우, 약간 이런 식으로 냈을 때는 이거를 좀 내실만 합니다. 그래서 변형까지 키워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포섭을 할 때 반드시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관념 안 생기고 생략해도 호칭 동일하다라는 말을 반드시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념과 호칭면에서 포섭을 전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 게 이거를 만약 소문자로 변형한 정도는 등록상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한 범위이다. 이렇게 범위를 정확히 포섭을 해주셔야 돼요.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등록상표 사용에는 등록상표 자체 사용과 사통동 사용이 포함되는데, 그 범위를 위해서 제가 설시를 해주고 지금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은 이게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상표의 사용인지를 말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표의 사용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상표의 사용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통동 범위다 라고 좀 명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제가 채점을 해봤을 때, 이런 거 쓸 때 동일하거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신 분이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문제를 냈을 때, 이거는 그러므로 등록상표 자체 사용이거나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므로 라고 쓰면 엄연히 말하면 틀리죠. 이건 절대 자체 사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명확히 쓰시려면 사통동 범위다 라고 딱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장 4를 보면 이게 메인이죠. 컨투어 코일 판례. 네, 그래서 이거는 상고 이유 자체를 문제로 삼은 거예요. 어떻게 주장했다? 표시해서 전시가 문제된 게 아니에요. 널리를 문제가 됩니다. 널리 알리는 거. 왜냐면 이게 밖에다 걸어놓은 거 아닌 거는 뻔히 알잖아요. 서로. 그래서 널리가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됐다? 널리는 반포를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널리 알리는 거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알리는 거면 된다는 의미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문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했으면 널리 알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키워드를 정확히 살려주시면 돼요. 거래 서류에 표시하고 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상품 거래 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근데 그게 제가 주석으로 써놨지만 내부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비밀 의지 의무가 없다는, 속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이 왜 이런 식으로 쓰시는지 이해가 되셨죠? 이게 특허법 판례를 지금 인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다?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다라고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명확히 법문 해석 문제인 거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게 그 명함에 써서 교부하고 세관에게 제출하는 그 뭐죠? 그 세관 무슨 서? 그거 낼 때, 이거 수입신고서. 네, 그거 낼 때 거래 서류인지가 문제돼가지고 이미 기존 사례가 있긴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거래 서류 범위에 대해서만 딱 여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그 뒷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판시를 해줘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핏 외우기에는 사실 되게 별거 아닌 문구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거를 만약에 이거를 출제하시는 분이 그런 자료들을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 해설 정도는 읽어보시고서 이거를 만약에 채점을 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문구가 의미가 있어요. 일반 공중에 속하는 상대방,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좀 세밀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11호 다목 한 번만 다시 보시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모두 다 이상한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행위로서 3년에 사용한 것인 바 기각심결될 것이다.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소설문 3번에 보면 이제 코스젤 오일 판례가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판례를 써주셔야 될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스젤 그 오일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젤 오일을 등록을 받아놓고 실제로 판매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한 500kg 되는 이렇게 드럼통에다가 화장품 원료를 넣어서 이제 판 거예요. 도매상으로. 근데 등록은 어떻게 받았냐면 화장품으로 등록을 받아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분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코스젤 오일을 화장품으로 등록 받아놨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화장품이 뭔지에 대해서 상품 분류 라던가 아니면 다른 서류에서 말하는 화장품의 의미에 대해서 쫙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라고 쓴 거면 화장품 완제품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제품인 화장품이다라고 첫 번째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거랑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용상품은 원료로서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원료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범위여야 되는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그 자체거나 사통론 범위여야 되죠. 근데 그 둘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례 쓰셔야 되는 게 뭐에 있는 거냐면, 여기서 일단 원부를 봤을 때 이 상품을 해석하는 판례부터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능 용도, 재료, 거래 실정 등 거래 실정을 고려해가지고 그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는 판례를 하나 써주시고, 이거랑 이거가 사회통념상 동일한 건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동일한 건지 유사한지 판단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유사 판단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품의 유사 판단 범위인 상품 자체의 속성과 거래 실정을 고려하는 그 문구를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 문구를 다르게 품형용 생판수가 아니고 품용형 사유공수로 말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꼭 그 의미가 크게 다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상품 자체의 속성과 거래 실정이 들어가게 그 상품 유사 판단 법리를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도 사례를 찾아보다 보면 그 품형용 생판수로 항상 똑같이 판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랑 똑같이 말하게 유사 판단을 한 사례도 있어요. 불사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려주시면 좋지만 꼭 살리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사통동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지정상품부터 해석을 하고 해석된 상품과 사용상품을 비교하는 논리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총 3가지를 써주셔야 되는데,
지정상품은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 실정도를 기초로 그 거래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라고 말하고, 그 지정상품은 자통유, 그러니까 자통까지는 되는데 유는 안 된다 써주시고, 품용형 사유공수라고 해서 속성과 거래 실정을 고려한다라고 해서 이 판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 외워주시면 좋긴 한 게, 만약에 코스제일 오일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 사유공수를 포섭을 하는 게 생판수보단 좀 나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외워주시면 아무래도 포섭에 좋겠죠. 그래서 스킨케어 화장품과 그 화장품을 봤을 때 속성을 봤을 때 바로 바를 수 있는 것과 바로 바를 수 없는 것은 용도가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쓸 수 있고 없고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고, 뭐 품질이나 형상 같은 것도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 실정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팔고 사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 도매상한테 큰 용기로 파는 것과 소매 올리브영 같은 데서 작은 용기에 파는 건 전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써주시면 5페이지 딱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1번까지 여러 가지 냈는데 아무튼 잘 복습해 주시면 되고, 문제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원래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복습을 해보면, 자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이제 대구가 있죠. 여기서 그 웨딩쿨이라는 업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정보업 이런 거에다가 결혼에 관련된 상품을 등록을 받아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등록을 받아놓고 광고도 엄청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특춘이 여기서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어요. 대구 내에서. 근데 대구 외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대구 쪽에서만 이렇게 굉장히 유명해진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웨딩쿨을 출원을 합니다. 그래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다툴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사실 똑같은 걸 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34조 1항 12호 후단에서 여기서 이제 요건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상표는 동일 유사해야 되고 상품은 동일 유사하거나 동일 유사한 것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범위까지 되고, 이게 인식도 같은 경우에는 특출인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정인의 상품 출처 표시로서 인식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는 거냐면, 상대방 측에서는 여기서 전국에 걸쳐 인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특정인의 상품 출처 표시로서 인식이 되려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인식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특허법원이 이제 뭐라고 해주는 거냐면,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 일부 지역에서 사용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출인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일단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사용이 전국에 걸쳐 돼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고, 인식이 전국에 걸쳐 돼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특허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했는 거냐면, 여기서 말했던 논거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특허법원과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한 경우에는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지나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57회 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충전하라는 의미가 돼가지고 대법원은 식별력이 없다고 봤는데 특허법원에서는 또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갈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뭐 원심 판단을 비판할 수 있는 논리를 논하시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심도 근거를 알아주시면 좋아요. 근데 원심이 이제 말해주는 게 뭐냐면, 등록되면 전국에 효력이 미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식도를 획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른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인식도 기준이 다 얘네보다 높아요. 근데 그나마 인식도가 요건이 똑같은 게 13호인데 13호는 부정한 목적이라는 특수한 요건까지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12호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요건보다 너무 쉽게 인정이 되는 게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큰 키워드로 해가지고 전국에 걸쳐 인식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거를 바로 까요.
그냥 특별하게 그냥 깐 거 아니고 논거를 들어서 깐 게 아니고 반드시 전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서 그냥 바로 얘기를 해서 그냥 끝냅니다. 그게 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논문은 제가 알기로는 2개밖에 없는데 한 교수님은 이거를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라는 걸로 평가를 하세요. 왜 그런 거냐면 원래 전국에 걸쳐서 인식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진짜 유명해가지고 서울에서 너무너무 잘 파는 거여서 전국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만약에 뭐 전라도나 이런 데 가면은 전혀 체인점이 없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런 인식도라는 거를 판단할 때는 전국에 걸쳐 알려져 있는 거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서 당연한 얘기를 한 거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여기서 정말 다 사용했어도 뭐 이런 무인도나 사람 한두 명 사는 이 작은 섬에다가 여기도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식도를 얻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에 걸쳐 인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해와 암기를 하신 다음에 포섭에서 조금만 살려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최종 결론이 대구에서 특출이면 된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할 때 문구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졌다라고 이게 결론이 최종적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이에 약간 논리적으로 더 필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특허법원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인식도를 취득해가지고 전국을 배제를 하려면 여기서의 인식도가 이 대구 내에서는 뭐 저명한 정도에 이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마치 송석판례에서 했던 그 법리처럼 해가지고 일부에 한정돼서 사용된 게 전체를 배제하려면 이 안에서의 비중이 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특허법원에서는 송석판례도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특허법원을 파기를 했는데 어느 범위까지 파기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법리를 여기다 쓰시는 거는 굉장히 일단은 어려운 것 같고 대법원에서 잘 읽어보시면 전체 시장에서 이 대구의 비중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 그 특이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그거를 이제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그냥 이렇게 반드시 전국에 걸쳐서 알려질 필요 없다. 그냥 그래서 아무 논거 없이 까버리시고 그냥 포섭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래야 대법원이랑 똑같이 포섭이 나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별하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 국내 일반 거래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래서 소설문 1번까지는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럼 소설문 2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갑은 을의 사용으로 자신에게 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등록을 받은 애가 있고 선사용하는 애가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먼저 오랫동안 사용해온 을에게 지금 막 등록받은 애가 이제 침해금지 청구를 하려고 하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가장 딱 쓸 수 있는 게 뭐죠? 이 사실관계에서 쓸 수 있는 게 선사용권이에요. 그쵸? 선사용권을 메인 쟁점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가 조금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여기서 12호 후단에 무효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이거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물어봤던 물음이 뭐냐면 침해 인지 여부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리 남용은 침해가 성립하더라도 행사를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시는 분이 계셔서 약간 애매해요. 이게 어떻게 세야 되는지. 이거는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침해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으로 넘어가서 이거를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앞에서 그냥 침해 성립 요건으로 쓰신 다음에 좀 약간 비중은 안전하게 이걸 좀 더 높이는 식으로 써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합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터치 정도는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유보상 정제남이라고 해서 침해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데 다른 거랑 다르게 남용 같은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했지만 그 침해금지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권리의 남용이라고 해석하는 거라서 성립을 전제로 행사만 문제 삼는 거니까 성립 여부에서는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교수님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고 한다면 이게 좀 분리해서 쓸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막 깊은 논의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쓰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소설문 2에서는 이제 가정을 드렸죠. 만약 침해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상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앞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떤 것을 근거해서 한 것인지 제가 정확히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냐면 침해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는 상표법의 109조에 있죠. 그래서 109조에 보면은 이게 연역을 뭐 말씀 한 번씩 다 드렸었지만 원래 연역은 이래요. 원래는 상표법과 특허법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근거 규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민법 750조로 청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그 독자적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있어서 독자적인 규정을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도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거는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규정을 특허법이나 상표법으로 들여온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석을 하면 된다. 뭐 특별 규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해석 자체는 동일하게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손배청의 요건 사실을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 건데 왜냐면 이게 민사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소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고 손해가 있고 그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요건 사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침해로 인한 것만 하는 거니까 이 위법행위는 뭐냐면 침해예요. 자, 근데 이게 민소법에서 판례 자세히 보시면 이거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요건 사실로서 손해를 입증한다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내포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손해를 입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손해의 발생을 입증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측에서 그 액수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실손해배상 원칙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입증을 받지 못하면 영원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이거를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왜 발생은 했는데 돈을 안 주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다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보완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이런 상태에서 인과관계도 원래 입증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판례 중에 입증이 돼 있으면 판례 중에 뭐라고 있냐면 그 침해 사실 인정되고 손해발생 사실 인정되면 인과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가 인정이 됐으면.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 사안에서 제가 전제한 사실관계가 지금 뭐냐면 갑이 지금 모방해서 등록받고 사용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로 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손해배상을 일단 이렇게 청구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이게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논의가 이제 처음에 이거 없어지면서 이거 도입될 때 이게 한창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 여기서의 논의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규정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손해액 산정 또는 한도 규정이라고 해요. 산정 한도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손해액을 원래 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칙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원래 팔 수 있는 그런 수량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손해 감소량이 생겼다. 그거랑 내 거의 단위 수량당
그러니까 상표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자라는 게 이게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못 팔게 된 수량에다가 내가 원래 그거 팔면은 벌 수 있었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면 내가 못 번 돈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게 감소한 양을 구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제가 판 수량만큼 내가 못 팔았다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양도 수량만큼을 감소 수량으로 추정해주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 조문 규정 자체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냐면 양도를 하고 있어야 감소 수량을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상정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안 팔고 있는 사람은 감소 수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양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논점을 얘기를 할 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손해 추정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판례가 명확히 있죠. 이거는 그 손해 추정 규정이고 손해 발생까지 추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다 내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 원래는 내가 입증해야 되는 게 이 파란색 두 가지였는데 이번에는 이것도 침해자의 걸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가 팔 수 있던 그 수량이 있고 단위 수량당 이익이 있는데 내가 둘 다 입증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판 수량과 너가 단위 수량당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을 곱해서 그게 침해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액이잖아요. 그 이익액을 내 손해액으로 추정해줘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소수량 아예 안 팔고 있었는데 무슨 감소수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가 포커싱이 어디로 되는 거냐면 여기로 포커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용에 대해서 원래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입법이 되어 있었는데 문구가 바뀐 이유가 뭐냐면 그 통상 사용료만큼만 주면 된다고 한다면 일단 침해를 해놓고 걸리면 돈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다. 이게 나쁜 사람인데 그거보단 더 줘야 된다라고 해서 문구를 합리적으로 뭐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최저보상액의 규정이다라고 합니다. 최저보상액.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특허랑 상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리죠.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창작했다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등록 받아놓고 특허 등록 받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용료는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 손해액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문제고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원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등록 받아놓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피해 발생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손해 발생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여기 판례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실무적으로 좀 보시면 개인 발명자나 되게 중소기업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은 발명을 해놓고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장비가 없어서. 근데 그런 사람은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랑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논의가 특허권이랑 다른 것까진 봤는데 여기서 일단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은 일단 이게 인정이 되는지부터 먼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 불발생을 주장하는 게 되냐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손해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그 손해배상을 의무를 주는 건 아니라고 해서 상대방이 손해 불발생 항변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이거 직접적인 판례입니다. 근데 상표를 등록받아 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구체적인 피해 발생이 없는 것이라서 그게 손해 불발생 항변 사유 중에 하나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쟁점이 나오면 판례를 두 가지를 쓰셔야 돼요. 손해 불발생 항변이 원래 가능한 건데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손해 불발생 항변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논리로 나눠서 쓰셔야 돼요. 판례가 원래 나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 다음에 근데 이거 밑에는 왜 빼셨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죠?
그 손해 발생이 분명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 등이 폐기가 돼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발생 자체가 없다는 거니까 이게 적용이 될 여지가 없고, 이거는 이 앞에 있는 거 곱하기 3배 하는 규정이니까 지금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결국 포커싱이 되는 게 사항 이쪽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항상 빼뜨리기 쉬운 게 뭐다? 여기까지 해놓고 아 너 너무 잘했어 라고 하는데 이게 있죠. 111조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법정 손해배상 청구는 몇 조냐면 111이에요. 이게 뭐냐면 법손청이니까 1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요건을 보면 뭐냐면 이거 자동 과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범위를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그 침해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동 과고, 뭐 과고등학교를 자동으로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반박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그냥 사용이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걸로 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검토해 봤는데 손해를 지금 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를 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다각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6페이지를 답안을 보시면 네, 적용 요건은 뭐 아시는 거 써주시면 되고, 심판결론 예상은 적법한데 사용은 일부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써주시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정확히 쟁점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이 좀 많거든요. 이거를 딱 답안에 써놓으면 전국에서 사용되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하게 나뉘어서 문구 정확히 써주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제가 원래 특허법원 거를 이게 답안지 분량이 지금 답안지 분량이 너무 많은데 뺄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공부하시게 여기다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둔 거예요. 그래서 등록되면 전국에 효력을 갖는 점이랑 다른 요건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전역에 알려져야 되고 일부 지역에서 사용된 거라도 수요자 전체를 기준으로 추린을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부 지역에서 사용돼서 일부 지역에서 유명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비중상으로 그 송석판례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 까는지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반드시 전국에 걸쳐 알려질 필요는 없다. 끝. 이러고서 그냥 밑에 그냥 그대로 판단해요. 밑에는 그냥 문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파기한지를 모르고 그냥 한 가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다? 대법원은 전체에서 비중을 판단한 바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파기하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막 대구에서 특출인이다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여기서 그렇게 문구를 판실 안 해요. 그래서 포섭에서도 마지막 줄에 보면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포섭을 해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상인으로 인식될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 인식은 원래 애초에 불가능하다. 전국 사용, 전국 인식 뭐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자, 무효심판 결과는 그래서 인용심결, 소급소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해인지 여부 이거 보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옛날부터 써갖고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선사용권 이건 반드시 써주시면 되고 권리남용도 쓰셔도 돼요. 이건 분명히. 근데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어서 기재해도 약간 방어적으로 길게 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배점상.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인용 여부 해가지고 산정과 추정 등은 양도수량 감소나 매출 감소액이 있었다고 딱 볼 수 없다. 왜냐면 매출액이 있었어야 매출 감소액이 있고 양도수량이 있었어야 감소수량이 있는 건데 둘 다를 상정을 할 수 없으니까 조문에 그 법리상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빼버리고, 근데 사용료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돈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이거는 되나? 이런 논의가 있는데 발생 간주설과 추정설이 있는데 이게 법적 성질 논의에서 손해 발생이 없다는 것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손해 간주설, 손해액 간주설이죠. 액 간주설. 손해 반주설이 아니고. 그래서 불사용이 항변 사유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거 분명히 엄밀히 말했을 때 손해액도 원래 상표권자가 입증해야 되고 손해 발생도 상표권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표권자가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침해자가
손해가 없다는 걸 입증하고 있는 거는 사실 부인이죠. 증명책임 법리로 보면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상표권자가 하고 있으면 손해와 손해 발생은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원래. 근데 저쪽에서 손해가 없다는 건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게 법적 성질로는 원래 부인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 민소법을 이렇게 딱 논할 때는 좀 항변의 의미를 좀 엄밀하게 보잖아요. 근데 다른 법에서 이렇게 보실 때는 그냥 반박하는 주장을 얘기를 할 때 항변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저도 교수님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별로 안 중요한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관례적으로 항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해불발성 항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정 손해배상 청구는 그냥 요건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돈 못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번 보시면 어반시스의 문제를 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번에 정말 제 생각에 나오기 좋은 게 공존동의제가 나오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게 문제가 내기가 너무 좋으면서도 이슈도 많이 됐고 그래가지고 채점도 하기 너무 편하겠죠. 어느 상품 범위까지 등록 받는 건지 딱 이런 조치 같은 거 물어보면. 그래서 공존동의제 문제도 좀 섞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소설문 1번에 선등록 상표 1 및 2를 근거로 7호 위반 거절 이유를 18년도에 통지를 했대요. 그러면 이번에 공존동의제 개정이 된 게 언제였죠? 24년도 5월 1일 시행법 이후에 등록 여부가 결정이 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5월 1일이 되면은 이게 5월 1일이 되면은 맨날 이런 거 창피한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5일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존을 하게 되잖아요. 5일장이 열리면. 그래서 5월 1일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이후에 출원이 되어야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등록 여부가 결정이 되면 된다라고 별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거 규정을 쓰실 때 부칙 2조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싶은데 내가 너무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주는 법전에 뒤에 보면 부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넘겨보시면 돼요. 상표법 란에서 뒤에 넘겨보시면 부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거절 이유 통지의 타당성이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제가 을이나 병의 상표가 사용이 되었다는 사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9호 내지 13호를 가정해서 쓰는 거는 무리고 제가 표현을 어떻게 들었냐면 선등록 상표를 근거로 라고 들었기 때문에 포커싱을 34조 1항 7호로 이 말이 없어도 원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절 이유의 타당성을 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그럼 딱 어반시스 문제가 되는 거죠. 이 A로 쓰여진 거는 외관 호칭 관련 중에서 외관이 너무 달라서 비유사하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반시스 이거 C로 쓴 거 같은 경우에는 C와 S 차이는 외관상 별로 차이도 없고 나머지 호칭이 너무 똑같으니까 유사하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소설문 반가로 이번에 보면은 사업 논의로 바쁜 나머지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은 의견서 제출 기간이 보통 이제 실무상 2개월인데 2개월을 놓친 거예요. 그럼 얘가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거절 이유를 통지한다라는 조문이 55조예요. 이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라고 했냐면 원래 거절 이유가 온다고 할 때 사무소에서 OA가 날라온다고 해요. OA. 그래서 5가 들어간다고 외우시면 돼요. OA 그러니까 55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 조문에서 사망해 보시면 절차 계속 신청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돈만 내면 되는 거지 귀책 사유가 불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상표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거절 결정까지 확정이 됐다라면 지금 그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추후 보완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거불복이랑 재심 기간을 놓쳤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불복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얘가 사업 논의로 바쁜 나머지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구제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뒤에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선등록 상표 1 같은 경우에는 에반시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갑이 출원한 상표가 얼반시스 이렇게 있는데 A, B,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을이 한 게 뭐였냐면 에반시스고 이게 뭐냐면 다시 어반시스예요. 근데 이게 C와 S 차이만 있는 거죠. 여기서 뭐였냐면 지정상품 C고 얘는 지정상품 A인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거절유효 통지의 타당성 및 등록 가능성을 논하라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어디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거와 이거는 가장 할 수 있는 강력한 주장이 뭐냐면 판례 그대로 됐으니까 상표가 비유사하니까 애초에 적용이 안 돼요. 이게 가장 강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근거로 거절유효를 통지했다면 상표가 비유사함으로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 유사한 거는 사실 반박이 어려워요.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거절료가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 보정을 하고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지금 18년도에 거절료 통지 날라오고 있는 시점이라면 출원 일체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점이에요. 부분 거절 제도도 지금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실 때 출원 일체의 원칙 때문에 삭제 보정 등을 해갖고 등록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전제로 밑에 내려오면 선등록상표 1을 근거로 해서 거절 결정이 내려졌어요. 근데 상품을 모르고 다시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심사 과정에서는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거절 결정이 내렸었어요. 근데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B씨를 삭제 보정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거절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에요. 그래서 거불복을 올라갔는데 상품을 모르고 얘가 이거를 다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심사 단계에서 이걸 거절유를 통지했었는데 다시 이 거절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다시 거절유를 통지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될 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게 심결 취소 소송 심리 범위 쟁점과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거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한 번이라도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었는가가 쟁점인 거고 여기서 123조 3항에 있는 거는 뭐냐면 거절 결정의 이유로 삼았었는지 안 삼았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드레 팔레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절 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이거는 지금 해소됐다고 착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조치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준다라고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근데 그냥 바로 기각 심결을 내렸다라고 하면 심결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심취소를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뭐냐면 절차적 하자예요. 절차적. 그러면 이것도 또 논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심판 단계까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거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취소되면 다시 내려와 갖고 똑같은 거절 이유를 통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금 논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결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실체적 위반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 하자도 포함한다라는 거를 써주시면 좋긴 해요. 이게 플러스 알파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취소는 취소해서 환송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비슷한 문제 냈을 때 이게 자꾸 잘못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A형에서 제가 이걸 A형이 아닌가? 아무튼 어디선가 냈었는데 출원을 취하하면은 어떻게 되죠? 상고심 계속 중에 거불심에 대한 상고심이 올라갔는데 이거 그냥 등록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상고심 계속 중에 출원을 취하했어요. 그러면은 판결이 어떻게 나는 거냐면 파기하고 자판에서 취소하고 환송을 그러니까 파기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다음에 소각합 판결을 하는 거죠. 자판에서. 그래서 앞에 파기 부분도 분명히 판결 주문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 부분도 당연히 써주셔야 돼요. 안 파기하고 판결을 하는 것처럼 그때 써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나온 김에 한 번만 말씀드리면 약간 좀 스포긴 한데 그거 뭐죠? 방금 말씀드렸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에어프라이어 사건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상고심 계속 중에 출원 취하를 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게 특이 사건인 게 뭐냐면 상고를 하자마자 출원 취하를 했어요. 그리고 심판도 취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고를 하고서 20일 이내에는 20일까지는 상고 이유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되게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출원을 취하했으니까 이제 각하해달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취소해서 소각하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상고 이유로 주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안 그대로 나왔을 때는 상고 이유로 주장이 됐다는 특이 사건이기 때문에 직권 파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구가 시작할 때 상고 이유를 판단함으로 라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직권 파기는 아니고 자판에서 소각하는 맞습니다. 이거 앞부분에선 직권이 아니고 뒷부분에서 자판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소설문 3번에 보시면 얘가 그래가지고 등록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받은 거죠. 그래서 A가 등록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유명해졌다라는 사실관계를 드렸어요. 그 상황에서 병이 이 상표를 자기한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지금 B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된다? 상표를 등록받아 놓고 전용권 범위인 89조 이외의 범위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바로 논점이 3호, 1호 두 개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받은 그 범위 밖으로 사용했으면 3호, 1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유사 상품이라고 제가 명확히 드렸기 때문에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했다라고 볼 수 없어서 3호에 해당해요. 119조 1항 3호. 근데 1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쓰실 때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상 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 상표 사용한 것보다 수요자 5인 혼동 우려가 커지는 방향으로 사용했을 때 그 나오는 판례 문구는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 문구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자와 뭐 5인 혼동 우려가 더 커졌으므로라는 문구가 쓴다고 뭐 틀린 것까지는 아니겠는데 그 판례를 꼭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상품을 넓게 쓰고 있는 거라서 그게 정확히 그 판례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를 안 쓴다면 조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A와 B는 유사하다고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표 유사하고 상품 유사하니까 출품이다. 그리고 C와 B는 유사니까 유사 범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1호도 긍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 사안에서 이제 공존동의제에서 공존동의제로 등록을 받은 사안이라고 드렸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주의를 드리면 공존동의제 규정은 어디 있는 거냐면 34조 1항 7호 단서랑 35조의 6항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냐면 7호 단서는 다들 기억나는데 이게 6항인지 바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공존, 동의, 제도가 6글자니까 6항이다. 그냥 이거 법좀 피지 마시고 바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 관련돼서 입법이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처음에 도입이 되냐 마냐에 대해서 그 뭐였죠? 도입이 되냐 마냐에 대해서 그 논의가 많이 됐을 때 일단은 이렇게 하면 수요자의 5인 혼동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해준 거라서 진짜 나쁘게 쓰는 애들은 제자리를 해야겠다라는 119조 1항 5에 2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요건을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등록 상표를 등록 상품 동일 범위나 아니면 유사 범위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등록 상표를 상품은 넓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부정경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취소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이게 상표 상품 범위를 봤을 때 상표는 동일 범위에서 쓰고 상품만 넓다.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왜 5에 2로 들어왔냐면 5가 뭐냐면 상표가 그 이전이 돼서 유사 상표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되었을 때 등록 상표를 상품 유사 범위까지 사용하면서 부정경제 목적이면 된다는 거니까 5호가 원래 이거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5회예요.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복된 설명을 빼라 그랬으니까 그것만 딱 깔끔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3점 분량이니까 반 페이지죠. 그러니까 짧게 써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판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부정경쟁 목적이라는 말을 쓸 때 그냥 일반론을 쓰면 되겠죠. 등록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해서 그 편승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유명해지는 거니까 뺏기는 게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문제 4번에 가보면 네, 이제 말표 문제가 나오죠.
네. 한 번만 그 답안 같이 보고 갈게요. 10페이지 보시면 어반시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의 취지랑 요건을 따로 쓸 건지 같이 쓸 건지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데 따로 쓰는 게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배점이 원래 의 취지와 요건은 별개로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따로 쓰는 게 좋은데 필속이 모자라다고 하다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쳐서 쓰더라도 동그라미라도 쳐서 내가 요건 안다는 거라도 좀 보여주는 식으로 쓰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갈리는데 저는 사실 따로 쓰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배점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반시스 그 판례 써주시고 자 여기서 쓰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약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답안을 쓰실 때 지금 이게 어떤 시험인 거냐면 지금 법률 대리인을 뽑으려고 하는 시험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쪽에 유리하게 써주고 이쪽에 유리하게 써주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거니까 내가 읽었을 때 뭔가 설득력이 있게 항상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이거 선등록 상표 1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표가 비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할 건데 그 요소들이 갈리잖아요. 외관은 비유사하고 호칭은 또 거의 또 동일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관이 비유사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크게 써주셔야 돼요. 당연하지만. 그래서 이거 쓸 때 어반시스, 에반시스는 첨가문 동일 유사하더라도 알파벳 철자 구성이 전혀 달라서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며 이런 식으로 좀 강조해서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강조를 안 하면 첨가문 동일하고 외관은 다른 바 비유사하다 라고 쓰면 이상해요, 글이. 근데 그렇게 쓰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거를 좀 강조해서 잘 써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선등록 상표 2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비유사하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 정도 유사한 거를. 그래서 이거는 지금 C하고 S 빼고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쓰면은 동일한 게 많다라는 거에 좀 강조가 되잖아요. 뭐 제외하고는 다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그래서 외관상 차이가 크지 않은 바 유사상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 제가 이런 거 꼭 한 개씩 넣고 있는데 뜬금없는 조문 해석 문제 이런 거 나오면은 너무너무 당연한 취지를 써주시면 돼요. 55도 사망 이거 왜 있을까요? 출원인의 절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겠죠. 당연하지만 이게 이렇게 박아놓고 가는 게 훨씬 인상에 좋아요. 왜냐하면 논증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거절 결정 확정된 경우에는 19조가 있다. 근데 이거는 불규칙 사유여야 된다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드레 팔레 같은 경우에는 쓰셔야 되는 게 55조 쓰시고 123조 사망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안드레 팔레가 1, 2, 3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안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심적 신공 강 이거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펴보시면 안 돼요. 이 정도로 최근에 나와서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전 자꾸 펴보시지 마시고 최대한 표현 외우신 다음에 시간을 아끼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 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외우시는 방법이 다 넣어놨는데 55조가 거절료 통지인데 왜 그렇다? OA 통지한다라고 말하니까 55조다 라고 외우시고 안드레 팔레는 이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앙드레긴 패션쇼를 하면은 걸을 때 1, 2, 3, 1, 2, 3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박자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3조 사망입니다. 약간 수치풀인데. 자, 116조가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인 거는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17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 외울 때 법조문을 자꾸 변기를 안 하셔갖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상표권자가 있고 침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상표권자가 침해자를 공격할 때 쓰는 거는 107조죠. 침해금지 청구. 그리고 침해자가 상표권자를 공격할 때 쓰는 거는 무효심판 117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침해금지 청구는 상표권자가 얘를 치는 거니까 107조다. 얘는 침해자가 얘를 치는 거니까 117조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107조, 117조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등록이 받기 전에 있는 심판이 뭐가 있겠어요? 이건 등록이니까 그 전에는 106조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존속기간 갱신 그거 있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뒤에 취소 심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조문 안 보고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꺼적 써주셔서 어떤 위법이다? 이거 문제에서 정확히 써주시면 돼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심결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바로 취소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인용 발견된다. 그래서 취소 환송된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거 보시면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이 뒤에는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4번에 가보면 일단은 이거를 절대 낚이시면 안 돼요. 그 뭐죠? 이게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거북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북표 해놓고 밑에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뭐 너무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만 체크 드리면 음역이 아니죠. 거북표 사건은 톨토이즈랑 거북표를 변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영어랑 그냥 거북표를 따로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티넨탈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 한 번만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 사안에서 이거는 A형에서도 냈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 판례를 놓치시더라고요. 한 번만 보시면 얘가 등록을 받은 다음에 지금 이제 뭘 쓰고 있는 거냐면 말표랑 홀스를 병기해갖고 구두약을 등록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용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말표를 써서 지금 신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유명해졌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을이 원래 상호는 전혀 다른 거였는데 갑자기 주식회사 말표 구두약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다라고 할 때 권범심을 청구했을 때 결론은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권범심을 하면은 상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상표가 상표적 사용은 논하시면 되고 보호 범위도 논하시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효력 제한 사유예요. 여기서 90조 1항 1호에서 사망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 부정 경쟁 목적은 부경목이니까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논의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일단은 부정 경쟁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문구가 인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일단 조금 잘 써주시면 좋아요. 등록 상표 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등신 문목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강조드리면 등록 상표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인정하는 거는 뭐냐면 119조 1항 1호에서는 등록 상표를 알면은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태도죠. 그냥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거를 판단을 할 때 그러면 등록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면 형성된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형성된 신용의 위치가 이 등록 상표 상품이어야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 메디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번에 A형 낼 때는 어떻게 됐냐면 헬스클럽에다가 등록을 받은 다음에 아령 같은 거를 팔아갖고 유명해졌다 이렇게 좀 변형을 해서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구두약을 지금 등록을 받아놓고서 신발 소매점 쪽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판례 문구가 신용을 얻게 된 경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 판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주지성을 얻어야 될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문구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메디팜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더 있는데 이거 기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예 바꾸진 않고 표라는 말은 남겨놨어요. 말표에서 한 글자를 빼서 썼기 때문에 이거는 거북표 판례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등록 상표 권자의 신용이 형성되는 것이 동일 사용에 한정되는지 쟁점이 있어요. 근데 자,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논의 같은 경우에는 동일 사용 필요설, 동의 사용 불효설이라고 해서 보통 보시는 서버에 보면 학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과서에 학설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쟁점으로 만약에 거북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는 학설도 꼭 써주세요. 그래서 그냥 동일 사용 필요설, 불효설 그 말만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 잘 써주셔가지고 하면은 동일한 사용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형성된다라고 해가지고 효력 제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구두약을 표시한 것이 2021년도에 50개 제공해서 보관했던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등록 후에, 그러니까 취소 심판이 청구된 이후에 구두약을 1000개 사용한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드렸어요. 소설문 2번을 보면.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불사용 취소 심판이 청구가 돼요. 얘가 신발 소매점만 하고 있고 구두약을 안 팔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전에 구두약을 50개 만들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사정이 있대요. 그리고 심판 청구된 이후에 1000개를 만든 사정이 있대요. 그럼 이거 각각을 부수는 논리가 다른 건데, 자, 이게 그 119조에서 1항 3호는 사용이 정당한 사용일 것을 요하죠. 이제 밑에 조문을 보면. 그런데 그 정당한 사용의 의미에 대해서 그 완구 판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그게 상품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되고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이 예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딱 끝나요, 그 판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개 정도라는 아주 소수의 개수만 만들어서 전혀 유통을 안 시키고 있고, 이 정도 수량으로는 유통 예정이라고 딱히 보기도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물론 이게 100% 딱 정해진 답은 아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거는 정당한 사용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취지를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그냥 50개 정도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관을 해놓고 있으면 이게 자타상품 식별을 하려는 의사가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취지랑도 좀 부합을 하죠. 근데 이거를 깨부시는 거를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못 쓰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죠? 취소 심판이 청구된 이후에 사용된 사실은 그 취소 사유 소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조문이 있죠. 4호 6호만 뺀 다음에. 그게 뭐냐면 119조 4항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근데 이거 어떻게 외우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실 때 119조 보면은 이 밑에 조문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 그 일일이 찾아보지 마시고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입증 책임에 관한 게 뭐가 있죠? 특이한 게 3호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겠어요? 3항에 있습니다.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입증해도 다 면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4항이 뭐냐면, 이게 그 죽을 사자라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 청구된 다음에 어떤 사정이 있어도 취소 사유가 죽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항은 뭐죠? 5글자죠. 그래서 심판 청구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심판 청구인, 그러니까 심판 청구 적격에 대한 게 5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항은 뭐냐면 취소 심결 효력이에요. 취소 심결 효력. 그래서 심결이 확정되면은 장례로 소명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조문 다 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법전 다 일일이 펴보시지 마시고 딱 보자마자 사항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채점이 쉬워지는 게, 그 국내 유통이나 유통 예정이라는 그 판례 썼는지로 한 3점 갈라버리고, 이거 그 뒤에 거 사항 썼는지 안 썼는지로 그 갈라버리면 딱 채점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그것만 보면, 그 답안을 보면, 네, 15페이지 보면 효력 제한 사유 이거 보시면, 이거 좀 보시면 되죠. 네, 조금만 말씀드리면 17페이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정경쟁 목적이 뭐냐면 등록 상표 권자의 신용을 이용해서예요. 이거 좀 주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등록 상표권의 신용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른 상품에 대해서 신용이 형성된 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불가능할 여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신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거 문구 외우기도 좀 쉽겠죠. 그래서 써주시고, 아무튼 뒤에 거 이렇게 쭉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일 사용 필요설이 있다라는 거, 이거 교과서에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딱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동그라미 1, 2, 3, 4를 다 써놨는데 이거 이렇게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냥 공부하시라고 다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고민인 게, 이게 사실 이거 다 지워버리면서 하면은 16페이지가 나오긴 하는데, 공부할 때는 조금 더 긴 게 제가 편하긴 했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애매해요, 항상 보면서. 네, 18페이지 보면은 그 품계 국정 유효에 이 판례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단취명강 판례를 써주실 필요가 없어요. 제주소에서 나온 게 단순히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 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거는 지금 써주실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취소 심판 청구 이후 사정은 119조 1항 4항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문제를 내고서 혹시 몰라갖고, 그러니까 약간 순서가 바뀌었었는데, 판례를 찾고서 문제를 만든 게 아니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해석될 것 같은데 이게 사례가 있나? 해갖고 찾아봤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넣어놨는데 1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아주 소량을 표시를 해놓고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는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본 게 있어요. 그 특허법원 판례 중에서. 그래서 그거를
타겟으로 낸 건 아닌데 그게 타겟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나머지 자료 빨리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거부표 심결문이라고 써 있는 거 프린트 잠깐만 펴주세요. 자, 거기서, 메디팜 판례에서 있던 사실관계 중에 좀 중요했던 게, 메디팜이라는 게 유명해지니까, 동호약품 주식회사라는 게 갑자기 자기 상호명을 미래 메디팜 주식회사로 바꿨죠. 그래서 그게 주관적 사정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포섭을 할 때. 근데 그 사실관계가 거북포 판례 심결문에 봐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다 표시를 해놨는데 어디 있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상호 등기 어쩌고저쩌고 보시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거 읽어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아무튼 거북표도 그거 똑같은 사정이 있다는 거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상호가 아니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컨투어 코일 심결례 판결 정리 자료 이거를 볼게요. 그러면 결론도 한 번만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결론 어떻게 됐다? 심판 단계에서는 그냥 상품의 용수철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봐서 심판 단계에선 사용 인정 안 됐는데 특허법원에서 이 법리를 제대로 설치하면서 사용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오케이 때려준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심판 단계에서는 무슨 논점이 있었다? 이거 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대표자가 등록받고 회사가 사용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1페이지 넘어가시고 3페이지 가보면 이게 읽으셔야 되는 부분은 체크를 다 해놨어요. 자, 여기서 G큐브 스페이스가 회사예요. 근데 명시적으로 통상 사용권을 설정해줬다는 그 서류가 없어서 문제가 된 사안인데 대표자면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딱히 사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전혀 없다면 통상 사용권자라고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간에 인용이 된 게 뭐죠? 특허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여기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오면 이걸 플러스 알파를 못 쓴다? 통상 사용권 설정 행위는 요식 행위가 아니고 어차피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같은 통상 사용권자여서 지위가 양립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대항 요건 문제도 안 된다라고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디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 그래서 추가로 써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G큐브 스페이스가 어쩌고저쩌고 많이 썼는데 이게 보시면 4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있어요. 4페이지를 볼게요. 근데 여기 상표를 개발하여 그러니까 4페이지 지금 이게 공사라고 써 있는 페이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4페이지 왼쪽 보시면 베스트 슬립이라는 거를 표시하고서 이거 컨트롤 코일 같은 걸 쓰고 있는 건 매트리스의 부속품으로 장착되는 스프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부당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지칭하기 위한 명칭으로 봐서 사용을 인정 안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써줄 수 있는 판례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작년 기출인지 재작년 기출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하나의 상품에서 상표가 2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베스트 슬립이라는 이것도 같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거 컨트롤 코일도 그 판례도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판원은 불사치다 라고 했는데 6페이지 보시면 인용 판결이 났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6페이지 우측에 보면 계약서가 있어요. 여기서 계약서에 컨트롤 코일 매트리스와 뭐 이거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표를 써가지고 견적서와 거래명세서와 계약서 등을 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소료이기 때문에 사용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뭐 있다? 왼쪽 한 중간쯤에 보면 갑 22호증 신면 발췌증에 보면 사진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측 상단에 TM 표시된 이게 있죠. 이거는 포섭을 어떻게 했다?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게 당연히 분명하다라고 포섭을 했어요. 범랑냄비 법리로 만약에 나왔으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판례를 2가지를 써야 되는데 등록 상표 사용의 범위가 자체와 사통동까지 범위가 포함된다는 판례를 기본적으로 쓰는 건데 여기는 그걸 소문자로도 변형했기 때문에 변형까지 키워드로 써주시면 조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티넨탈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7페이지 우측 중간쯤에 음영으로 처리해둔 부분에 보면
위와 같은 차이만으로 동일성을 해치는 정도로 변형해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약간 문구가 다르죠. 그것도 써주시면 좋아요. 이 정도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7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그 표시돼서 전시 또는 널리 알리는 행위를 박 변리사님께서는 뭐라고 주장했다? 전시 또는 보급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인이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되거나 보급되어야지 널리 알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전시나 널리 알리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포를 어떻게 했냐면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상대방이라는 게 내부자가 아닌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하게 된다라는 게 그게 엄청 분석이 됩니다. 이게 거기서.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뭐다? TM 붙인 거는 범랑 냄비 판례로 써갖고 포섭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법원은 어떻게 했다? 대법원은 매우 짧죠? 그냥 그래서 법리는 최초로 한 거예요. 거래 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까지 포함돼서 종류가 많다라는 건 기존 판례가 있었지만 그 뒷부분에 그러니까 상품에 관한 거래 서류를 까지는 판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표시한 것을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그 뒷부분 판시가 여기 추가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다?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문구를 어떻게 쓰시는 분이 계셨냐면 제가 여기다가 불주적 다수인 어쩌고저쩌고 써놓으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구를 살려서 써주세요. 이게 문구 하나하나 다 의미가 좀 이게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으니까 표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결론을 표전으로 내시면 안 돼요. 이건 표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거 판례 자료, 판례 모음 빨리 한 번만 볼게요. 네, 컨투어 코일 보시면 되고 제가 로얄비를 이게 로얄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A형과 B형에서 전면적으로 안 냈어요. 왜 안 냈냐면은 기초 CS에서 내가지고 제가 이걸 안 냈는데 이거는 그래도 따로 꼭 보시고 만약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으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너무 겹치면 안 돼서 제가 빼다가 이거는 기득들 하시지 않을까 해갖고 뺐는데 자, 한 번만 보면 여기서 말할 때 보통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암시 강조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뭐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것까지 나와가지고 암시 강조까지는 인정된 사안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직감은 안 됐다. 논리를 잘 보시면 됩니다. 거북이 약품 넘어가시고 메디팜 넘어가시고 타플란트 치과를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특이 사안인데 아까 뭐라고 했죠? 등록 상표를 등록 상표권자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 불발생 항변이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 태도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이제 넘겨보시면 13페이지에 보면 있을까요? 아닌가요? 네, 14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13, 14페이지에서 피고가 손해 불발생 항변을 해요. 왜냐면 이거 전체 사안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치과를 자기가 치과 의사가 아니니까 치과업을 못 해요. 근데 탑블란트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치과업 등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뒀고 치과에 대해서 개설을 할 때 그 유닛 의자 같은 거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브랜딩을 잘 해주는 관리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치과업도 등록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과업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가 브랜딩 해주는 그런 치과처럼 탑블렌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침해금지 청구를 했더니 아니 너는 지금 치과업을 안 사용하고 있지 않냐라고 손해 불발생 항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애초에 등록받을 때를 잘 보면 등록 상표권자가 이게 사용하려는 게 아니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합리적 필요성이 있어서 등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해주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그 신용이 상표권자한테 간다고 해석을 했어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상표권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통제하고 있는 밑에 있는 그 다른 치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이제 상표권자에게 신용이 귀속이 되니까 손해불발생 항변이 안 된다라고 봤어요. 이 특허법원 판례에서.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해불발생 항변 그 논점에 대해서 약간 특이하게 본 쟁점이 특허법원 판례에 하나가 있다. 이것만 조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걸로 좀 나올 수 있냐면 뭐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을 안 하는데 그 사용권을 얻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 신용이 상표권자에게 가는 특수한 사항이 나오면 이걸로 판례를 쓰시거나 아니면 답을 이걸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 결론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보통 특허법원을 아냐 모르냐로 가르는 문제가 그 상표법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은 네, 다 보셨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